예, 화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둘러싼 환경 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많은 석학들이 코로나 이후에 넥스트 노말이라는 이름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맥킨지에서 한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도 함께 중요하다. 공급망의 일부가 무너졌을 때 이걸 어떻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요. 코로나 이후가 코로나 이전에서 단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올 넥스트 노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좀 필요하고 이 부분 중에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도 단지 컴플라이언스, 준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TS 물류 입장에서 보면 3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은 느린 데이터나 혹은 잘못된 데이터나 타임 딜레이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기에는 애자일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디지털라이즈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도 룰 기반으로 운영하되 매우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고 신기술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될 거다가 이제 저희가 보는 넥스트 노멀과 함께 저희가 바라보는 물류 거버넌스고요. 크게 이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망의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종 물류 데이터를 디지타이즈하고 그 디지타이즈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 표준 운영 절차를 가지고 거버넌스와 빠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일 것 같습니다. 물류 인더스트리를 보면 물류 인더스트리만큼 세그멘트된 인더스트리가 없습니다. 매우 조각조각 나 있는데 이것과 또 다른 맥락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물류 기업들이 일부 축소가 되고 새로운 물류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강연에서는 매우 많이 나왔던 언급이 좀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디지털 포워들도 나타나고 있고 아까 컨보이 사례도 잠깐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 어널리틱스나 플릿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 물류 업체는 기존의 운송 주선업은 아마 굉장히 힘이 약화될 거다. 아예 자산을 명쾌하게 가지고 있거나 혹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향후에 이익을 만들면서 서바이브할 거다라는 좀 전망을 저희는 스스로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인천대 송 교수님 강의에서도 좀 잠깐 언급이 됐는데 피지컬 인터넷이라는 컨셉을 좀 많이 요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매일매일 사용하는 인터넷도 A에서 B까지 데이터가 움직이는데 표준화된 규약, TCP IP를 가지고 패키지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개 패키지 뭉쳐졌다가 다시 해체되고 그 와중에 이제 정확히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요. 이 피지컬 인터넷은 지금 있는 인터넷의 모델을 그대로 물리에 활용하겠다는 컨셉이고요.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물류 단위가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운송 용기부터 운송 수단까지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어스에서 쉐어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데이터가 쉐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아름다운 미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현실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서 조금 더 구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요. 인더스트리 4.0과 맥을 닿아서 로지스 4.0을 좀 보면 2.0 시대에 아마 컨테이너의 개발이 해상 운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면 3.0 시대에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됐고요. 지금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IoT 이런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혁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저희가 남의 사례를 막 쓸 수가 없어서 저희 STS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적용된 사례인데요. 디맨드 센싱 부분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캐스팅인데
포캐스팅을 잘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못 팔고 불용재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포캐스팅을 적게 하면 그 고객이 소비자가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팔지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셀인 기반으로 실제 판매된 데이터가 아니라 셀인 기반으로 예측했을 때 이런 재고의 불균형 등등이 좀 발생을 했었고, 저희가 독일의 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삼성전자 물론 판매 데이터도 같이 묶어서 저희가 AI 딥러닝 기반으로 좀 과거의 3개년 판매 데이터, 그리고 기후나 인구 분포 등의 변수, 그리고 특히 프로모션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거를 이렇게 번들로 끼워 팔거나 아니냐, 경쟁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지는데,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한 24.8% 향상되는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저희가 비디오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리가 좀 안 들린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그 밑에 자막이 좀 있지만 과거에 있는 그 수요 예측 데이터를 그 개인이 수작업으로 수요 예측을 하던 것에서 아까 좀 전에 장표에서 말씀드린 과거의 데이터, 날씨, 지역,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로 수요 예측을 해보고, 수요 예측된 수요 예측 결과 중에 어떤 팩터가 더 웨이트가 있는지, 더 가중치가 있는지를 피드백을 해서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모션 할지를 예측을 하고 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언급드렸습니다만 수요 예측 정확도가 더 올라갔을 때, 뭐 여기서는 이제 업무 시간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재고에 생산해놓고 판매하지 못한 불용재고를 줄이거나 혹은 아웃오스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제로 수요 예측 정확도가 서플라이 체인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I가 적용된 사례는 화물 도착 예정 시간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5TB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버리긴 하지만 정제해서 약 5TB 정도의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송 분야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주로 이제 AIS 데이터와 포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 라우트도 있지만 해당 시간의 날씨나 기후 등등이 있고요.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특정 시점에 예를 들면 한 27일이 걸리는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지금 이 위치에서는 내가 온타임할 확률이 몇 %여서 초록불, 지금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뭐 노란불, 좀 더 뭐 일주일 이상 늦어질 수 있다. 그럼 빨간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실제 도착 예정 정보 대비 실제 도달할 확률을 그 신호등으로 표시를 해서 실제 빨간불이 되면
화주사와 저희 고객사와 이 상황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 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뭐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저희 이그젠플인데요. 저희 화면을 그대로 떠왔는데 베스를 선택하고 운행 경로를 선택하면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고, 오른쪽에 그 정시 운행할 한다면 이제 초록불, 지연이 하루 이상이 지연될 거다라고 한 빨간불, 지연이 확정된 검정불 해서 각각의 위험도를 보고 고객과 얼러트를 주고 고객과 그 다음 대책 방안을 수립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이 좀 있는데 앞선 화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황 분석 부분인데요. 시황 분석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어렵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고객사와 6개월 단위, 1년 단위의 연간 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서로 간에 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페이퍼나 근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한들 화주사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 물류사는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운임이라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증가하거나 혹은 유가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팩터들이 좀 많고, 물론 최근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매우 줄어서 운임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하나는 수요 공급 유가가 같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 라우트의 특정 파트너사한테 물량을 집중을 했을 때 운임이 하락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운임 조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이 실제 운임에 주는 팩터들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으로 포캐스팅을 한 거고요. 저희가 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 98%에서 102% 정도 사이에 정확도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실제적으로 쓰려면 예를 들면 한 1% 정도의 차이가 실제 물류비의 좀 그 어마운트로 보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AI의 결과, 딥러닝한 포캐스팅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만 대략적인 바운더리를 놓고 객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뭐 그런 베이스는 뭐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창고 입출고 물동량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창고 내에서 예측이 되지 않았을 때 자원의 낭비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고의 예측은 SCM에서 이제 입고 계획이나 출고 계획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 입출고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특정 주말에 휴일이 있는 그 물류센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금요일날 물동량이 좀 많아지고 목요일날 물동량이 많아지고 월요일날 물동량이 많아지고 이런 특성 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성수기 때는 더 물동량이 더 많아질 확률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물동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었을 때 내가 투입하는 인력이나 장비를 제대로 딜리버리하지 못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SCM 데이터와 입출고 데이터, 과거 입출고 데이터를 가지고 포캐스팅해서 주 단위 포캐스팅도 하기도 하고 요일별 포캐스팅도 해서 해당 포캐스팅에 맞게 관련된 인력과 장비를 평가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것을 저희가 하나씩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IoT 플랫폼은 저희 회사가 직접 장비를 만들지 않습니다만 플랫폼을 만들고 각각의 그 화주사가 필요로 하는 IoT 장비를 부착해서 IoT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해당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온도 같으면 이제 왼쪽에 창고 내에 이제 온도 관리를 한다거나 오른쪽에 운송 중에 그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온도 관리를 한다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저희가 최근에 적용한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충격 감지 센서를 달아서 이제 국제운송에서 트래킹을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 그 도착을 했을 때 충격과 온도를 같이 모니터링 합니다. 도착했을 때 일정한 충격 때문에 화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클레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실 그 고객사와 이제 책임 소재를 묻거나 혹은 고객사에서 특정 물류사의 책임 소재를 물을 때 책임 구간이 불분명합니다. 이때 이제 IoT 장비를 가지고 어떤 특정 구간의 사고에 대해서
누구 책임인지를 밝힐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프리얼러트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가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저희가 쌓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사 이제 비즈니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도 앞서 말씀드린 것 좀 유사해서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벌추얼 웨어하우스 시스템인데요. 이게 그 창고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에 가서 보면 이 물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그 삼정 OS라고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 정비를 잘하고 뭐 청소를 잘하고 해당 그 도구들을 적정한 위치에 정돈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이 창고가 정말로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옵티마이즈 되고 있는지 특히 퍼포먼스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방법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WMS라는 시스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지만 이거는 입출고 데이터가 있고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벌추얼 웨어하우스 시스템 만들었고요. 그 벌추얼 웨어하우스 시스템은 기존의 창고에 있는 데이터, CAD 데이터를 그대로 만들고 단지 로케이션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 기존 방식이라 하면 A에서 B를 그냥 선으로 쭉 그은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를 CAD 데이터 위에서 실제 움직이는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그 노란색 뭐 이렇게 색깔별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물동량이 많고 자주 입출고가 되는 것, 에이징이 적은 것, 그다음 노란색은 에이징이 좀 많은 것,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재고의 이제 상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서유럽, 동유럽 창고 모두 삼성전자에 적용된 건데요. 그 오른쪽이 출고입니다. 오른쪽이 출고고 왼쪽이 이제 빨간색 그 입출고량이 많은 그 에이징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창고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를 오른쪽 출고에 가까이 갖다 놓음으로써 실제 움직이는 디스턴스를 한 7% 정도 좀 줄였고요. 왼쪽이 출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빨간색 데이터, 에이징이 적은 데이터, 입출고량이 많은 데이터들이 전체 산만하게 있는데 이제 왼쪽 출고로 갖다 놓는데 이 갖다 놓는 방식도 그 사전에 데이터로 이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재고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얼마나 줄지. 그리고 이걸 어느 날 잡아서 작업자분들이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치 자체를 예를 들면 오른쪽 부분에 있었던 적치 명령을 내렸던 걸 왼쪽 부분에 적치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WMS의 커맨드를 가지고 재고를 재배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움직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도어 포지셔닝 서비스인데 그 창고 내에 실제로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고 그 물건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아는 방법은 지게차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 지게차를 과거에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됐었습니다. 뭐 인도어 통신도 했고 뭐 RFID라는 기술도 썼고 여러 가지 썼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저희가 보기에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지자기, 센서와 카메라는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게차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어떤 지게차가 어떤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었냐, XY가 있었냐를 데이터를 쭉 쌓으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움직임을 통해서 뭐 위험 지역을 알 수 있다거나 혹은 지게차가 많으면 뭐 줄일 수 있다거나 혹은 모자르면 더 지게차 늘려서 적정하게 이제 물류장점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그 테스트를 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좌측 상단이 저희가 이제 실제 카메라를 지게차에 설치하고 움직이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이 그 지게차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오른쪽 지도에, CAD에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그 결과가
아랫부분에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데, 왼쪽 요 화면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그 지게차가 움직이는 걸 색깔로 좀 표현한 거고, 많이 움직일수록 빨간 불을 표현한 겁니다. 잠깐 저만 소리가 들려서 잠깐 좀 동영상을 좀 멈추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 화면에 보시면 이 결과는 뭐냐면 하루 밤 사이에 그 지게차의 움직임을 레코딩을 한 건데요. 이 의미는 재고가 여기에 지나치게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왼쪽으로 좀 재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쪽 부분, 빨간색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여러 지게차가 움직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게차를 좀 재배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인도어 포지셔닝 서비스를 통해서 지게차 내에 동선거리나 혹은 위험도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전 피킹인데요. 요거는 구글 글래스랑 그 손목에 차는 그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소물 피킹하는데 좀 활용한 거고요. 요거는 저희 삼성전자의 그 서비스 차지 창고에 좀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전제품들 서비스 창고고요. 모바일 다 포함해서 서비스 자재 창고고요. 여기에 이제 퍼포먼스를 조금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희 이제 왼쪽,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고, 스마트워치에서 수량을 확인하고요. 여기 이분이 착용하신 부분이 글래스, 저희 구글 글래스인데, 여기 구글 글래스 이 화면은 실제 이 작업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파츠를 핸들링하기 매우 좋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구글 글래스에서 보는 화면이 어느 위치에 몇 개를 피킹을 해라. 이렇게 이제 구글 글래스에서 볼 수 있고, 확인이 되면 스마트워치 통해서 수량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2개인지 3개인지 찍으면 실제로 피킹된 결과가 WMS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을 활용한 재고조사인데, 이건 저희 사례는 아닙니다. 하디스 그룹의 재고조사고, 이거는 물론 좀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드론이 밤새 날면서 재고조사를 일일이 다 하는 거는 뭐 상상을 좀 해보셨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재밌어서 동영상을 좀 간단히 한번 보면요. 저 위에 있는 그 3단에 있는 재고를 이제 스캐닝 하려고 8개를 이제 뭐 약간 풍자적으로 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데, 팔을 길게 늘려서 3단에 있는 그 제품을 바코드 스캐너로 스캐닝을 해서 제 인벤토리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드론을 날리면 드론이 쭉 움직이면서 바코드의 위치를 찾고 바코드에 서서 바코드 스캐닝을 하면서 밤새도록 혼자 드론이 이제 재고 조사하는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달려서 이제 카메라로 인식을 하겠죠. 뭐 이런 거고요.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 좀 안 됩니다. 저희가 여러 유통업체의 창고도 좀 일부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코드의 상태가 아주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특히나 매우 작은 바코드인 경우에는 그 DPI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드론으로 가는 고해상도로 이렇게 바코드 스캔하는 게 굉장히 좀 정확도가 떨어질 확률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방식은 드론이 카메라를 달고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영상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재고 조사를 하거나 재고의 상태를 보는 것, 요거를 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내년엔 저희가 한번 좀 국내 창고에 파일럿을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딩 옵티마이저인데요. 로딩 옵티마이저는 뭐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팔렛을 만들 때 쓸 수 있고요. 트럭에 적재할 때 쓸 수 있고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뭐 요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팔렛에 적재할 때인데 팔렛에 적재하려면 적재 방향과 적재 순서의 제약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중심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쭉 물건을 쌓았는데 넘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쭉 쌓았는데 바코드가 숨겨지면 안 됩니다. 겉에서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로딩 옵티마이저가 전체 그 제품의 중량과 CBM을 알고 무게중심을 고려해서 레이어별로 안정감 있게 패턴을 고려하면서 쌓아야 되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좀 만들었고요. 요거는 동영상을 한번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동유럽에 있는 완제품 창고입니다. 완제품 창고고요. 예측 가능하듯이 그 냉장고 세탁기 등등등을 유럽 전역에 딜리버리하는 그런 창고고요. 여기가 이제 팔렛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곳이고, 뭐 트럭도 당연히 옵티마이즈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람이 당연히 했고요. 되게 쉬워 보입니다. 쉬워 보이고, 제가 좀 간단히 동영상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 그 트럭에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걸 한 8년 이상 트럭에 이 TV를 적재하던 분이 계신데, 이게 TV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방법으로 이제 8년 넘게 저희가 이제 삼성 STS 첼로를 검색하면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18개를 딱 적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한 2개인가를 더 적재를 했거든요. 이게 18개에서 2개 더 가는 게 크게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일정 정도 누적이 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어느 시점에 트럭 하나를 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장에서 요청하는 수량을 정확히 한 차로만 보낼 수 있는 거를 두 차량을 보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CBM이 다 있긴 하지만 CBM이 없는 경우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CBM을 구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오더를 받은 것을 놓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사이즈랑 중량, 특히 바코드 라벨 위치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합니다. 무게중심을 잡고 하나하나 쌓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쌓은 다음에 시뮬레이션 쪽에서 흔들흔들 해보고 이게 넘어진지 안 넘어진지도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서 한번 검증을 해봅니다. 작업자가 이제 단계별로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로딩 옵티마이저 순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작업자가 그 순서에 맞게 이제 쌓게 하는, 그렇게. 이게 아까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건이네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 저희가 옵티마이즈 시스템인데 오른쪽에 이제 적재하는 방법이 좀 나아가고 있고요. 사전에 오더를 받으면 몇 대 트럭을 돌릴 수 있는지는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듯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거래 데이터를 특정 블록에다 같이 이어서 쌓고 이거를 분산형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데요.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거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 유통 이력을 쭉 누적해서 관리하는 건 당연히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FDA도 과거 이 패더글이라는 것으로 법제화해서 좀 진행한 바도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관세청 같은 경우도 유통 이력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완벽히 현실에 자리 잡지 못한 거는 해당 기관이 원하는 일부 데이터만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중앙 집중력의 한계들이 좀 있어서 블록체인이 분산형으로 함께 공유되는 데이터라면 충분히 좀 의미 있는 현실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희가 다들 하고 있고요. 크게 저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외물류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직 파일럿은 했고 아주 확대되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일럿 할 때는
해양수산부, 관세청, BPA, 부산항만공사, 각 선사들, 포더들 다 참여해서 이제 해봤고요. 저희가 투비 프로세스를 만들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뀌었을 때 해상 업무랑 특히 금융보험 업무까지 포함해서 2차까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국장이랑 글로벌 전체를 해봤고, 여기도 뭐 동영상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기업은행에서 좀 정리한 거, 다 현대상선에서 정리한 건데요. 장기채화 리스크도 축소되고 비일 발급 업무도 감소될 것, 업무 프로세스도 간소화됐고, 뭐 이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아마 이게 전체가 다 한꺼번에 공유돼서 아마 미래에는 당연히 조금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이제 하나하나 이게 그 효과들이 현실에서 같이 한꺼번에 공유되면서 가면서 방법없이 아마 좀 전진이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빨리 가는 모델은 내 서플라이 체인에서 유통 이력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유통 이력 관리도 앞서 말씀드린 생산자부터 고객까지 RFID나 혹은 2차원 바코드나 지금도 일부 좀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좀 더 유관 스테이크홀더들이랑 그 정보가 공유되면서 좀 관리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식품 원상지 증명하는 거. 저희가 삼진어묵이나 혹은 그 전복 유통 부분에 저희가 접목을 해서 실제로 좀 적용을 좀 해봤고요. 유튜브에 좀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다음 명품 진품 인증 안내. 여기는 반란 사례인데요. 명품에 NFC를 놓고 QR코드를 놓고 그 원산지부터 제품 생산할 때부터 소비자까지 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 생수, 뉴질랜드에서 온 생수에다 적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고급 프리미엄 생수인데요. 태평양을 건너오다가 중간에 이제 이 컨테이너 고율 때문에 혹시 물의 품질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소비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QR코드를 찍으면 그동안 어떤 온도대로 유지돼서 유통해서 왔는지 이걸 보여주는 뭐 그런 서비스까지 좀 같이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생각한 그 디지털 프레임워크,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는요, 그 현재는 그 단위 업무들이 좀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반면에 통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고요. 앞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랑 그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크게 이제 두 꼭지 정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공급망의 탄력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꼭지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다시 조금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그 와중에 물류와 관련된 뭐 물류센터든 로컬 운송이든 국제 운송이든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충분히 디지타이즈해서 시스템에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게 현실에서는 물류 실행을 어떻게 좀 효율화할 거냐, 관리를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이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류 실행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 여튼 저희가 조달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들어오는 것부터 판매까지 전 구간을 내가 필요한 트래킹 포인트별로 수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사람이 입력하거나 이런 방식의 코스트가 들고 혹은 뒤늦게 타임 딜레이 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의사결정이 빨라질 거고요. 끊임없이 생산성을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최근에 뭐 금융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RPA를 통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그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해주고 인간은 사람은 좀 더 창의적인 업무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비전 피킹이나 뭐 드론이나 등등을 활용해서 작업 생산성을 올려야 되겠고요. 물류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표적인 액티비티 외에 부가적인 물류가 가면 갈수록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출하장은 물론이고 일부 약간의 그 바스 작업, 그 밸류 애드 서비스 중에 뭐 키팅이나 혹은 특정 부분에 굉장히 조금 핫할 수도 있는 포장,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커머스의 개별 그
단품 포장이나 하품 포장이나 이런 포장 부분도 굉장히 좀 부가물류로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가물류조차 물류 외적인 것이어서 그 기존에 조금 도외시 됐었는데 이 부분도 표준을 만들고 생산성 있게 물류를 좀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관리 부분을 효율화해야 되는데 아까 AI나 혹은 뭐 각종 옵티마이징 솔루션 혹은 벌추얼 웨어하우스 시스템 뭐 등등등을 활용해서 꾸준히 그게 창고든 운송이든 해상 운송이든 옵티마이즈 하려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매우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그 기본이 돼서 해외에 있는 고객이든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든 해외에 있는 동료이든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협업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일부 챗봇에서 비해를 치면 바로 이제 가시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이제 챗봇이 자연어 처리가 되면서 단순한 업무 처리나 질의응답 혹은 부킹까지 일정 정도의 좀 루틴한 작업 같은 경우는 챗봇에서 실시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콜래버레이션 관점에서 혹은 실시간 정보 처리 관점에서 앞으로 좀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 목소리가 각각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슈별로 충분히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동남아의 어떤 터미널에 포트 컨제션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요새도 롱비치가 컨제션이 심한데 롱비치 컨제션이 있었을 때 단지 컨제션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게 아니라 해당 포트에 컨제션이 있었을 때는 라우트를 어떻게 바꿀 거며 뭐 거점에서는 어떻게 할 거며 화주선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시나리오를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시나리오에 근거한 연습 체계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뭐 여전히 그 단순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혹은 디지털 데이터를 갖고 옵티마이즈 하는 이런 목표가 크게 보면 오퍼레이션은 여전히 오퍼레이션이 잘하는 그 파트너사들이 실행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가시성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계속 향상시키고 최적화하고 전략적으로 내 물류를 셋업을 하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코로나 같이 혹은 어떤 지역에 혹은 어떤 상황에 이슈가 생겼을 때 애자일하게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으로 물류 혁신은 좀 계속돼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저희의 프레임워크이고요. 좀 한 5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상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